자, 요인 분석 및 스테타 실습. 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유값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건 이제 데이터의 이제 상관 행렬, 그리고 이제 공분산 행렬의 특징적인 값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 고유값이 뭐냐? 하나의 요인이나 주성분이 설명하는 총분산, 즉 변동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클수록 해당 요인이나 주성분이 데이터의 변동성을 많이 설명한다는 뜻인데요. 탐색적 요인 분석도 그렇고요. 사실 주성분 분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값이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데이터의 공통된 변동성 내지는 전체 데이터 분산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 같은 경우는요. 기준선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카이저 기준으로요.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 또는 1 이상인 주성분만 유지하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유값이 1 이상의 요인이나 주성분이 나와요. 그 고유값 1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의 원래 변수만큼의 설명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 미만의 요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주됩니다. 이건 이제 실습을 해보고 표를 보면 그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크린 도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크린 도표에서 고유값을 이제 시각화 해가지고요. 요인 또는 이제 주성분의 수를 결정할 때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거는 이렇게 사실 이제 설명력이 높다라고 좀 보면 되고 그런데 무릎점 이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유값이 1 이하일 때 경사가 완만해질 때 이 이후의 고유값은 급격히 감소하니까 이것 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기반으로 해서 각 요인 또는 이제 주성분의 설명력을 계산하게 되는데 누적 설명력이 60에서 80% 이상이면 충분히 데이터의 변동성을 설명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유값을 적용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예, 설문 데이터 요인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설문을 했습니다. 뭐 품질, 가격, 서비스 다양하게 이제 설문을 했는데 질문들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요인이 고유값이 4.0이 나왔습니다. 산출된 첫 번째 요인 값이. 이거는 자, 10개의 설문에서 고유값이 4.0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4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전체 분산의 40%를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고유값이 1.5. 그래서 추가로 15%를 설명한다.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두 개의 요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제품 평가 요인이야, 서비스 요인이야라고 연구자가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으로 변수를 축소하는 것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50개의 주식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 주성분의 고유값이 20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 분산의 40%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성분의 고유값이 8이다. 그럼 추가로 16%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주성분 1은 시장 전체 변동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구나. 주성분 2는 산업군별 변동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50개의 주식 대신에 2개의 주성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유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을 훨씬 더 단순화시키고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주성분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PCA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쭉 넣습니다. 그리고 min, eigen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넣었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미니멈 이제 고유값.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멈 이제 아이젠 밸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열고 1이라는 게 뭐냐? 요인을 추출할 때 적어도 고유값 최소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이제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타를 통해 가지고 결값을 받아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이제 고유값이 나오죠. 이 고유값은 각 주성분이 데이터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 이상인 주성분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차이는요. 각 주성분의 고유값 간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2.21607은요. 지금과 나중의 고유값 차이, 즉 3.54353 빼기 1.32745 이 값이 이제 2.21607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설명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컴포넌트 1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분산에서 39.37%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적 설명 비율은 이제 콤프 1과 콤프 2까지 했을 때 54.1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컴프 1 고유값이 3.54353 차이는 2.21607 그 다음에 전체 분산의 39.37%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트는 추가로 이제 14.75%를 설명을 하니까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54.12%.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3까지 합하게 되면 누적 설명률이 67%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누적 설명이 60% 이상이면 우리는 이제 설명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충분하게 이제 설명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고유값이 1 이상인 세 가지 주성분을 추출하면 되겠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표를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 1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변수의 양의 적재값을 보이는데 특히 보면 이제 리펀드 그리고 어큐러시 즉 환불 영위성과 계산 정확성에 보면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이 컴포넌트 1은 아마 이제 그 리펀드하고 어큐러시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컴포 2를 보니까 프라이스 그렇죠? 0.5311 원스톱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서비스하고 리펀드하고는 상당히 음의 적재값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포넌트 2가 가격 민감도 원스톱 쇼핑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고 서비스하고 환불 용이성 간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대조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3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하고 브랜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효용을 좀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네요. 그리고 unexplained는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즉 값이 적을수록 해당 주성분이 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크리도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제 스크리플랫이라는 명령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에 명령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이런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설명력이 큰 요인일수록 이렇게 급경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설명력이 크지 않은 요인들은 이제 완만한 경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세 개의 값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우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주성분 분석이 이제 세 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 이제 세 개 요인으로 추출해 달라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제 팩터라는 이제 명령어를 기본 명령어로 하고요. 그리고 9가지의 우리는 이제 기본 변수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주는데 이제 팩터 가려고 3이라고 하는 것은 추출할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하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 우도법을 사용을 하니까 ML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해라. 자, 세 가지를 추출을 하고 최대 우도법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명령어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헤이우드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경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변수의 고유 분산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비정상적인 이제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밸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유 분산이 이제 0으로 나타나면서 요인 적재값이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델이 좀 부적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비해서 과도한 요인수를 지정하거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표본 크기가 이제 작을 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간의 강한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 공선성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요인수를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요인을 줄이거나 아니면 문제 변수를 제거하거나 오차 분산을 제한하는 건데요. 실제 이 사례에서도 그 탐색주 요인 분석을 할 때 세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실습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해결 방안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인수 조정 내지는 문제 변수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 가지고 실습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고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테트 할 때 하지는 않겠지만요. 요인수를 두 개로 조정해 가지고 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요. 또 그렇게 또 실행이 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팩터 로딩, 즉 요인 적재값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인 적재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이 클수록 해당 요인 간의 관련성이 높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불 변수 한번 볼까요? 이 환불 변수 보니까 요인 2에 무려 상관관계가 0.8238, 상당히 높은 적재값을 가지고 있죠. 이는 요인 2와 매우 강하게 관련이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분산 자체는 이제 각 변수가 이제 설명되지 않는 이런 분산비를 나타내는 거죠. 각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가 요인들에 의해서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브랜드 변수의 고유 분산 자체는 0.7020으로 높기 때문에 요인들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요. 어떤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냐면 이 quality라는 변수는 0.5661 곱하기 팩터 1, 0.316 곱하기 팩터 2, 0.1118 곱하기 팩터 3 플러스 0.567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개수들은 퀄러티와 요인 1간, 요인 2간, 요인 3간의 요인 적재치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0.5678은 퀄러티 변수의 고유 요인, 즉 특수 요인과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는데 요인 적재치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인별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연구에 사용한 문항들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사한 요인 적재량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항들이 어떤 요인에 포함되는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특정 요인에 높게 되는 거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동으로 좀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이제 회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례를 들어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가 맛, 재료, 청결, 서비스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했더니 자 요인 1과 요인 2에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예요. 맛과 청결이 이제 보니까 맛과 재료, 청결 서비스 보니까 이제 맛은 요인 1에 0.6 그런데 또 요인 2에 0.5 이렇게 묶여 있죠. 재료는 요인 1에 0.8, 요인 2에 0.7 이렇게 묶여 있어요. 청결하고 서비스 뭐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불명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을 이동시켜 주게 되면 좀 명확한 요인들로 묶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분 행렬을 했다. 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결과 서비스는 이제 그 요인 1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맛과 재료는 요인 2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은 이제 요인 1에서 0.05, 요인 2에서 0.61, 재료는 요인 1에서 0.07, 요인 2에서 0.78. 아, 맛과 재료가 요인 2에 묶였고요. 그 청결과 서비스는 요인 1에 묶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네 개를 요인 1과 2로 축소할 수가 있을 거고, 요인 1을 환경 요인, 요인 2를 품질 요인,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해가지고 다른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만 이 베리맥스 회전을 할 때는요. 일단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행한 다음에요. 베리맥스 회전,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써주고 콤마 베리맥스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불필요한 요인 적재값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는 이제 베리맥스 블랭크 가로고 0.4 그래서 0.4 이하인 항목은 출력해서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깔끔한 이제 표가 제시가 됩니다. 자, 보니까 요인 1을 보니까요. 환불, 서비스, 그렇죠? 그다음 어큐러시, 정확성. 여기에 이제 높은 요인 적재값을 보이죠. 회전을 했더니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 그러면 환불 서비스 정확성이니까 고객의 어떤 신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팩터 1을 신뢰성, reliability라고 우리 명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터 2를 보니까 품질, 가치, 브랜드입니다. 이게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이고 있죠. 0.4 이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 효용을 느끼는 거니까 유틸리티, 이렇게 효용성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인 3은 가격, 원스톱 쇼핑, 포인트니까 뭔가 실용적이죠. 그래서 이제 practicality라는 이제 실용성이라는 변수로 우리는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탐색 요인 분석을 실행한 다음에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가지고요. 요인을 추출해 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이름을 명령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인 점수를 저장을 할 때요. 우리 이제 점수 저장할 때 우리는 자, 어떻게 저장할 거냐? 요인 1을 자, reliability, 요인 2를 utility, 요인 3을 practicality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탐색적 요인 분석 실행했어요. 그리고 베리맥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 1, 2, 3을 자, 우리가 그쵸. reliability, 신뢰성, 효용성, 실용성 이렇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편집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변수가 자동으로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인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각 개인의 요인 점수를 계산해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요인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뭐 굳이 개인이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러한 어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변수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미 이제 신뢰성과 효용성과 실용성이라는 우리는 변수들을 만들었죠. 차원 축소를 통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한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신뢰성은 할인마트에서의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칠 거다. 효용성은 할인마트에서의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세 번째, 실용성은 할인마트의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다중회계 분석 매우 간단하죠. 우리가 리글레스 하면 되고요. 자, purchase 이제 intent 구매 의향을 종속 변수로 넣고 신뢰성, 효용성, 실용성을 독립 변수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표가 바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이러한 회귀 모형 자체, 자, F값 자체가 0.01보다 적으니까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구매 의향, 그 신뢰성과 효용성과 실용성이라는 독립 변수들이 구매 의향의 분산의 어떤 변동성을 50.8%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괜찮은 설명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회계 계수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신뢰성을 보니까 신뢰성의 회계 계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t 값이 작죠. p-value 값이 0.05보다 커버리니까 사실은 이거 신뢰성이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뢰성은 할인마트에서의 구매 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요. 근데 효용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일단 유의 확률 0.05에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효용성이 1만큼 늘어나면 구매 의향이 0.2903996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실용성의 경우에는 t값이 0.02보다 마찬가지로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1만큼 늘어나면 다른 배수들이 동일할 때요. 그러면 구매 의향은 1.2787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 1은 기각됐지만 가설 1-2와 1-3, 즉 효용성과 실용성은 할인마트의 구매 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성별에 따라서 신뢰성, 효용성, 실용성에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검증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t-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t-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쉽게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한번 제가 이제 두 파일에 넣어 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은요. 실제 스테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